여러분, 이제 보균자라는 말이 있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보균자는 말 그대로 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균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병원체를 건강해 보이지만 병원체는 갖고 있어. 그리고 이를 배출한다. 균이 병원체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죠. 배출해서 감염을 다른 사람들한테 일으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보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균자라고 하면 한마디로 어떻다? 옮길 수 있어. 근데 겉으로는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보균자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는 건강보균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건강보균자는 어떤 거냐면요. 증상이 전혀 없어요. 증상이 전혀 없고 건강한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똑같은데 그러나 아까 보균자가 뭐였습니까? 균을 배출하고 감염을 시킨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병원체를 배출하는 보균자예요. 그래서 보균자 중에서 너무너무 겉으로 멀쩡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건강보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균자는 감염병 관리상 가장 관리가 어려운 보균자가 어떤 보균자다? 건강보균자다. 왜냐하면 겉으로 너무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감염병 관리상 가장 관리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소아마비, 폴리오 하는 거 건강보균자. 그 다음에 일본내염 건강보균자. 되셨습니까? 이런 거는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은데 바이러스를 옮기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보균자 의미 기억을 하실 것. 물론 이거 말고도요. 잠복기 때 옮기는 보균자는 잠복기 보균자. 회복기, 자기는 다 나아갈 때쯤 옮기는 사람은 회복기 보균자. 그런 말도 있긴 하는데 건강보균자 요거를 제일 중시해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수인성 감염병이라는 거 있죠. 자, 수인성 감염병 특징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수인성 감염병은 발생이 어때요? 폭발적이다. 그죠? 발생이 폭발적으로 그물을 같이 먹은 사람이면 한 번에 확 생기는 거죠. 동시에 발생한다. 그 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물을 먹은 사람끼리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수인성 감염병은 급수 지역이 일치할 거다. 비슷한 지역일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같은 그 마신 물에서 똑같은 병원체가 나올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수인성 감염병은 남자 여자 누가 더 잘생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성별 차이 없어요. 나이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그런 거 차이 없어요. 직업 어떤 직업인지 따라 수인성 감염병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성별 연령별 직업별 차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수인성 감염병 하면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떤 거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장파세장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식중독 그죠? 일으키는 콜레, 장파, 세장 이런 게 전부 다 수인성이야. 그럼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가 계절하면 어느 계절이 떠옵니까? 여름이 떠오르지.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여름에 특정 계절에 생긴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꼭 여름에만 생기는 건 아니야. 여름에 많지만. 그래서 하절기에 많으나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그래야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인성 감염병 걸렸다 그래서 치사율이 높다 그렇진 않아요. 이걸로 사망률은 낮아요. 그리고 여러분 2차 감염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2차 감염은 이것 때문에 다른 게 생기는 거 그런 게 2차 감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관지염 때문에 폐렴 생기고 이런 게 2차 감염이라면 이런 수인성 감염병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게 생기는 건 없어. 2차 감염률은 낮아요. 그리고 수인성 감염병은 아까 발생이 폭발적이라고 했으니까 새롭게 발생하는 발생률은 어떨까요? 높아요. 발생률은 높고 그 다음에 현재
수인성 감염병을 갖고 있는 유병률 그런 건 어때요? 낮아요. 내가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수인성 감염병을 갖고 있어 그런 건 없잖아요. 유병률은 낮아요. 됐나요? 그럼 이런 수인성 감염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시는 물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 마시는 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음용수 관리를 잘해야 된다. 시험 문제에서 수인성 감염병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 너무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수인성 감염병 예방은 음용수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럼 이때 한번 여러분 다시 떠올려보면 음용수 관리를 할 때 어때야 됩니까? 색깔은 어때야 돼요? 없어야 돼. 무색, 투명해야 돼. 그럼 이때 색깔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은 투명하고 색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색도가 얼마였습니까? 색도는 5도 이하라고 했습니다. 환경보건에서 5도 이하. 그 다음에 물이 탁하면 안 되고 투명해야 돼. 그럼 물이 얼마나 탁하냐 알아보는 걸 탁도라고 했는데 그 탁도는 2도 이하라고 했었어요. 한번 다시 복습하세요. 무색 투명인데 색도는 5도 이하, 탁도는 2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힘들면 오색 연필, 오색 볼펜 이렇게 외웠거든요. 저도. 그래서 5가지 색깔, 5도, 색도 그렇게 했습니다. 무색 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시험 문제에서 어떤 맛도 느껴지면 안 된다. 어떤 냄새도 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X. 어떤 냄새 날 수 있어? 염소 맛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보세요. 염소 맛 이외에 염소 맛은 날 수 있고 이거 이외에 이상한 맛이라든지 이상한 염소 냄새 말고 나머지 이상한 냄새 이런 것도 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때 알아두셔야 되겠죠? pH, 산도. 그 pH는 얼마가 정상이었습니까? 5.8에서 얼마였어요? 8.6이라 그랬죠. 그래서 외우실 때 586이라고 외우라 그랬죠. 586, 8 중간 5.8에서 8.6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때 염소로 소독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 물속에 남아있는 염소, 물속에 남아있는 염소를 뭐라고 했습니까? 잔류염소라고 했었죠. 잔류염소 꼭 알아두세요. 숫자 얼마가 정상이다? 0.1이 정상이다. 잔류염소는 0.1 ppm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이때 염소 소독을 해서 균들이 죽었겠죠. 균들이 죽었는데 그 균들이 갑자기 염소 소독에서 균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의외로 어떻다? 세균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거야. 그런 현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균이 부활했다. 부활현상이라는 말도 했었었죠. 염소 소독한 물에 균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균이 오히려 많아졌다. 그런 현상을 부활현상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마시는 물에는 세균수 어때야 됩니까? 세균수는 물 얼마를 떴을 때 1cc를 떴을 때 물 1cc당 세균은 몇 마리? 100마리 이하일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장균 했었죠. 대장균. 그래서 대장균은 수질 오염의 지표, 분변 오염의 지표라고 했어요. 방광염의 주 원인균 대장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 대장균은 물 얼마? 물 100cc를 떴을 때 100cc를 떴을 때 세균은 어때야 됩니까? 세균이 아니라 대장균은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을 것. 안 된다는 거.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시는 물 관리를 하는 거에서 어떤 학자, 밀스라는 학자와 또 라인케라는 학자가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 물 관리를 잘했더니 수인성 감염병이 많이 줄었더라. 이런 현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밀스 앤 라인케 현상이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 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게 요거 하나도 밀스
밀스 앤 라인케 현상. 이거는 수인성 감염병이 물 관리를 잘했더니 많이 줄었더라 하는 현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같이 아울러서 환경보건하고 접목해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자, 성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성비. 자, 성비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였어? 우리가 여자하고 남자 수를 비교한 거잖아요. 이때 중요한 거, 기준이 누구다? 여자가 기준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의 수를 뭐라고 한다? 성비라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공식처럼으로 적는다면 성비는 분모가 누가 들어간다? 분모에 여자수가 들어가요. 여자수. 그러면 여자수가 몇 명일 때? 100명일 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여자수가 100명일 때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 위에 들어가는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남자의 수가 들어가겠습니다. 남자 수. 그거를 성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여자 수가 100명일 때 남자는 몇 명이니 그게 성비라고요. 그럼 이때 성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 이상이다 하면은 100 이상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성비가 105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는 몇 명이라는 거예요? 105명이다 이 말 아닌가요? 그러면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성비가 100 이상이면 당연히 누가 많은 거야? 남자가 더 많은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성비는 크게 1차 성비, 2차 성비, 3차 성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차는 태아 성비, 그죠? 그 다음 2차는 출생시 성비, 3차는 현재 성비라고 했어요. 그럼 태아 성비는 태아 성관별을 32주 이전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태아 성비는 사실 의미가 크게 없어요. 태아 성관별 안 하니까. 그러면 2차 성비는 출생시 성비라고 했는데 이 2차 성비가 앞으로 장래 인구를 예측하기에 가장 적합한 성비가 2차 성비가 되겠죠. 3차 성비는 현재 성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집에서 많이 접근해 봤을 때 3차 성비 120이란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3차라는 말을 먼저 풀어야 돼. 3차가 뭐예요? 현재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면 성비라는 말 이제 풀어야 되겠죠. 성비가 뭐예요? 여자가 몇 명일 때? 100명일 때.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가 몇 명이란 소리야? 120명이다. 그 말인 거죠. 3차 성비는.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2차 성비가 120이다. 그래 말하면 뭐야? 출생시 여자 100명일 때 남자 120이다. 그런 의미죠. 어떤 말로 물어도 문제 풀 수 있겠죠. 성비 의미 구별하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참고로 외우지 말고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인구 정책의 내용입니다. 자, 국가에서 인구 정책을 위한 내용이 어떤가 합니까? 남자 여자 성비가 너무 한 곳에 쏠리는 건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적절한 성비의 균형을 맞추겠다. 그 다음에 인구의 퀄리티를 올리겠다. 뭔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는 인구가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인구 자질을 올리겠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인구가 한 곳에 쏠리는 걸 막겠다. 그죠? 균형 있는 인구 분포를 하겠다. 그리고 가족 계획이나 피임 같은 것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거 하면 큰일 나겠죠. 지금 그죠? 피임하면. 왜냐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 외우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인구 통계를 한번 내어 볼게요. 그럼 인구 통계를 내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인구 정태 통계라는 게 있고, 인구 동태 통계라는 게 있다. 통계 방법이에요. 인구 정태 통계, 인구 동태 통계예요. 그럼 인구 동태는 동자가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동적이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말은
어떻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다 내려갔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저 지역 다르고 여기 다르고 다르다는 거죠. 시기별로 다른 거야. 인구가. 그래서 인구가 변동하는 거예요. 변동이 일어나고 들쑥날쑥 하는 거를 인구 동태 통계라고 하는데 어떤 거 할 때 주로 하냐면요. 출생률 알아볼 때는 출생률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작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구 동태 통계로 내는 거예요. 출생률은. 사망률 이런 것도 인구 동태 통계를 내는 거예요. 또는 이 서구 검단 지역에 인구가 들어오는 전입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겠죠? 이런 거 인구 동태 통계로 내는 거예요. 또는 나가는 거 이사 간 거 전출률 이것도 인구 동태 통계로. 그 다음에 혼인율 다르잖아요. 인구 동태 통계로. 또 이혼율 다르겠죠. 이것도 인구 동태 통계야. 자, 그래서 인구 동태 통계는 외우실 때 간단하게 한다면 어떤 말들이 들어간댔어요? 율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율이. 그래서 인구 동태 통계는 어떤 거다? 출생률, 사망률, 혼인율, 전입률, 전출률, 율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인구 동태 통계다 라고 했습니다. 밑에 화살표 연결하세요 여러분. 인구 동태 통계에 출생률, 사망률이란 게 있다. 오른쪽에 그죠? 오른쪽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구 정태 통계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어제랑 오늘 비교한 게 아니고 작년과 올해 비교하는 거 아니라 어느 한 순간 딱 정할 거야. 칼 자르듯이 어느 순간을 딱 명시하면서 지금 현재 몇 명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몇 명이니까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쑥날쑥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순간 2023년 2월 27일 현재 이 지역의 남자 인구, 여자 인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또는 20대 인구 또는 30대 인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현재 이 시점을 물어봤으니까 들쑥날쑥을 본 게 아니잖아. 이런 통계는 인구 정태 통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말이 들어갈 거다? 율이 인구 동태라면 별별별 이런 말 들어간다 그랬죠. 인구 정태 통계야. 그래서 연령별 인구 2023년 2월 27일 성별 인구, 서구 검단 지역의 성별 인구, 직업별 인구, 연령별 인구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그래서 별별별 이런 말 들어갈 거야. 됐나요? 이런 통계는 어떤 방법으로? 인구 정태 통계의 방법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인구에는 양적 기준, 질적 기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이 있잖아요. 연령은 늘잖아요. 숫자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커지는 거 우리 음식점에 가도 어떤 데는 막 왕돈가스 막 엄청나게 황제 돈가스 크게 났어. 맛은 되게 없는데 그럼 그거는 뭐예요? 질보다 양이잖아요. 양이 느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양적 기준에는 연령이 들어갑니다. 양적 기준은 나이가 숫자가 커지는 거니까 양적 기준. 반면에 여러분 성별, 직업, 교육, 성이나 직업, 교육 이거는요 숫자로 드러나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내부의 퀄리티를 보는 거죠. 퀄리티. 그래서 음식이 양보다 질이다 이런 거 말한 것처럼 퀄리티를 보는 거는 질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거 연관해서 거꾸로 많이 묻습니다. 자, 성이나 직업이나 교육은 양적 기준이다 이런 말하면 틀렸어. 양적 기준은 연령. 그러면 직업, 교육, 경제 수준 이런 거는 뭐다? 질적 기준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연관되어서 줄긋기 잘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에 보시면 이번에는 인구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구 구조 유형입니다. 반드시 시험에도 물을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럼 인구 구조 유형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라는 거. 자,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면 이거는 생산, 다른 말로 말하면 연령 인구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그럼 이 인구는 몇 살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15에서 64세. 그죠? 15에서 64세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 생산 연령 인구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럼 이번에는 비경제활동 인구,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비생산 연령 인구 같은 말이죠. 비생산 연령 인구. 그러면 그 인구는 아까 조금 전에 15에서 64세까지가 일하는 인구라고 했으니까 15세가 안 되면 비생산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죠. 65세 이상이면 비경제활동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는 누가 들어간다? 유년 인구가 들어가요. 유년 인구가 한마디로 0에서 몇 세? 14세. 까지 인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64세까지가 아까 일하는 인구라고 했으니까 65세 이상, 그죠? 65세 이상. 65세 이상 인구는 뭐라고 합니까? 노년 인구라고 하겠죠. 그래서 노년 인구는 65세 이상을 말하겠습니다. 이 인구는 일을 안 하는 인구에 들어가죠. 경제활동을 안 하는 인구, 이 인구를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시고 보신다면, 자, 인구 구조를 나눌 때 여기 있는 피라미드, 항아리, 종형 있죠. 이 인구는 어떤 인구만 봤냐면요. 유년 인구 그리고 노년 인구 두 가지만 본 거야. 유년, 노년 인구만 가지고 인구 구조를 나눈 게 피라미드, 항아리, 종형입니다. 그럼 피라미드형하고 종형, 항아리형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제가 0에서 14세 유년 인구랑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가 있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어린애들이 노인 인구의 딱 몇 배가 될 때 가장 좋았다? 2배가 될 때 가장 좋더라 그랬죠. 그럼 이때 2배가 되는 이 유형이 3번에 있는 종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 종형은 인구가 늘지도 줄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구 정지형이라는 말을 썼고, 이 인구는 0에서 14세 인구가 100명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65세 이상 인구는 50명이야. 그러니까 어린애가 노인 인구의 2배가 된다. 딱 2배인 거예요. 그때 가장 좋아. 그래서 인구 정지라고 하는데 소산소사라고 했어요. 소산소사는 적게 출산하고 적게 죽는 거죠. 근데 그 출생과 사망이 밸런스가 딱 맞아. 그래서 인구가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아. 인구 정지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 선진국이 여기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형하면은 선진국형 이라고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2배가 될 때 가장 좋은데 어린애가 노인 인구의 2배가 넘어요. 2배가 넘는다고요. 즉 어린애가 200명이고 노인이 70명이야. 그럼 2배가 훨 넘어버렸죠. 그럼 인구가 어떻게 될까? 늘겠지. 2배가 넘어버리니까. 그런 유형을 무슨 유형이라고 했다? 피라미드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라미드형은 어린애가 노인 인구의 2배 이상이다. 2배 이상이다. 이런 말 나오면 피라미드예요. 그럼 피라미드는 어린애가 너무 많으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겠죠. 증가되겠죠. 주로 태어나는 애도 많고요. 죽는 사람도 많아요. 다산다사예요. 그러나 밸런스가 맞은 게 아니라 태어나는 애들이 훨씬 많아. 태어난 애들. 그래서 인구가 느는 거예요. 주로 어디가 그럴까요? 개발도상국 같은 후진국형이 여기에 들어가죠. 개발도상국. 피라미드형입니다. 2배가 넘어요. 2배가 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린애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야. 근데 노인이 70명이야. 그럼 2배가 안 되죠. 그죠? 2배가 안 된다 하면은 이런 유형을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줄에 항아리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2배가 안 되면 지금 당장은 어린애가 100명이라서 30명 정도 더 많아 보이나 노인은 빨리 안 죽어. 왜냐면 의료가 요즘에 발달하니까. 그런데 태어난 애들은 자꾸 점점 줄어드니까 결론은 어떻게 된다? 인구가 줄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일본,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합류됐죠. 우리나라 들어가요. 우리나라, 한국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하면은 항아리형이 되겠습니다. 항아리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피라미드 항아리 종형은 뭘로만 만났다? 어린애 인구와 노인의 인구를 비교했을 때 딱 2배다 하면은 가장 좋아. 종형. 2배 이상이다 하면은 개발도상국인 피라미드형. 2배가 안 된다 이래 말하면 인구가 점점 줄 거예요. 항아리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4번에 있는 도시형, 그 다음에 기타형, 표주박형, 농촌형, 유출형 같은 말인데 이거 두 가지는 어떤 인구를 가지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 그 인구를 본 거예요. 어린애 노인을 비교한 게 아니고. 그럼 이때 경제활동 인구인 15에서 64세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어요. 그 말은 도시에 그렇지 않나? 도시에 일하는 인구가 모여 있지 않나? 그죠? 그래서 이런 유형을 도시형 또는요 인구가 모여 들어오는 데죠. 유입형이라고 할 거고요.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별형이라고 하겠죠. 옆에다가 별형, 별형, 도시형, 유입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5번에 보시면 5번은 일하는 인구 15에서 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안 된대. 절반이 안 된대. 그럼 절반이 안 된다는 말은 시골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다 일하러 나갔으니까 읍내로 나가고 다 나가니까 도시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은 주로 시골에서 그래. 시골에서. 그래서 이 유형을 농촌형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나갔죠. 유출형 또는요 표주박. 중간이 움푹 들어갔거든. 기타, 여러분 친 악기 기타도 악기가 가운데가 움푹 들어갔죠. 일하는 인구가 가운데 몰려져 있는데 그 인구가 줄어든 거지. 그래서 기타형, 표주박형, 농촌형, 유출형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유형은 노인이 아니라 일하는 인구가 절반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형, 기타형 두 가지 구별, 그 다음에 피라미드, 항아리, 종형 세 가지 같이 함께 엮여서 구별하실 것 중요합니다. 자,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가 뭘 고려해야 된다?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 왜냐면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이 제일 신경을 써. 그러나 감염병이 발생한 곳하고 발생 안 한 곳이 있다면 어디 먼저 가는 거예요? 감염병이 없는 곳을 먼저 가는 거야. 당연히. 왜?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거랑 구별하세요. 가장 신경 쓰는 건 어느 곳이다? 감염병 발생 지역이에요.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자 피임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임법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자연적인 피임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자연적인 피임법은 말 그대로요. 내 몸에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말 그대로 자연적인 거야. 자연적인 거. 일부러 뭐 약을 먹었다든지 일부러 내 몸에다 기구를 넣었다든지 뭐 설치했다든지 삽입했다든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게 자연적인 거지. 그럼 그 대표적으로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월경주기법이라는 게 있죠. 자, 월경주기법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야? 배란기, 가임기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란기는 다음 월경전 12에서 16일. 그죠? 다음 월경전 12에서 16일. 이런 거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피임하면 안 되겠다, 이때 임신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 하는 게 피임법이죠. 그 다음에 또 가임기. 가임기는 정자가 사는 자궁에 들어왔을 때 며칠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까? 3일을 살 수 있으니까 배란기는 당연히 임신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폭넓게 말하면 다음 월경전
월경전 12에서 정자가 사는 3일을 더할 거예요. 19일. 여기까지가 피임해야 될 기간이다. 또는 임신하면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다. 이렇게 구하는 피임법이 월경주기법이에요. 그럼 월경주기법은 내 몸에 뭔가를 설치한 게 아니잖아. 내가 계산한 거잖아요. 이런 게 월경주기법, 자연적 피임법.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기초체온법이라는 거 있죠. 기초체온법은 어떤 겁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체온을 재어봤더니 일어나지 말고 누운 상태에서 체온을 재봤더니 며칠 동안 체온이 약간 높더라. 높은 것도 아니고 약간 올라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 말은 뭘 말했습니까? 체온이 약간 올라갔다는 뜻의 의미는 이라는 거 중요하죠. 배란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배란이 끝났다는 걸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초체온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액관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점액관찰법은 어떤 겁니까? 분비물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라 그랬죠. 이때 점액이 분비물이니까. 그럼 이때 분비물의 특징을 파악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분비물의 양은 어때요? 양은 많았어요. 그래야 정자가 헤엄쳐서 잘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분비물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때 분비물은 많은데 점도는 어땠어요? 점도는 증가, 감소, 점도는 감소했어요. 점도가 증가한다는 말은 많이 찐득찐득한 거야. 그럼 많이 찐득찐득하면 정자가 뚫고 들어올 때 찐득이에 붙어가지고 못 들어와. 자궁 안으로. 그래서 양은 많고 점도는 떨어져서 약간 묽어져요. 그래야 정자가 안으로 들어오기가 좋아요. 됐나요? 그리고 이때 분비물의 특징이 약간 어때요? 약산성으로 변한다 그랬죠. 약산성. 산성화가 약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분비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어떤 모양이었다? 양치식물 모양을 하고 있더라. 고사리처럼 이파리가 뾰족뾰족뾰족한 모양을 분비물이 하고 있더라. 자, 이런 거를 보고 이때 피임해야 되겠다. 이게 뭔데요? 이런 지금 양이 많아지고 점도가 감소돼서 묽어지고 분비물이 양치식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시기 특징이거든요. 배란기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배란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분비물의 양상이 이런 현상이 보이면 피임해야 되겠다 하는 게 무슨 피임법이라고요? 점액관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점액관찰법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지만 여러분 또 어떤 것도 하나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가장 짧은 주기, 가장 긴 주기 알아보는 게 날짜 피임법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자연적 피임법 안에는 월경주기법, 기초체온법, 그 다음에 점액관찰법, 하나가 더 날짜 피임법. 날짜 피임법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날짜 피임법은 가장 짧은 주기, 가장 긴 주기 계산해서 하는 건데 가장 짧은 주기에는 얼마를 뺐었습니까? 마이너스 18. 가장 짧은 주기, 최단 주기, 생리가 가장 빨리 돌아올 때는 며칠 만에 돌아오냐 했을 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8을 했었잖아요. 18을 했죠. 그 다음에 가장 늦게 돌아오는 주기, 최장 주기라고 했었죠. 가장 생리가 늦게 돌아온다면 언제 돌아오냐 하는 거였죠. 여기에는 마이너스 11을 했었어요. 12가 아니고 11을 했었었죠. 이게 날짜 피임법. 그래서 이런 거는 자연적 피임법에 들어갑니다. 반면 경구 피임약, 여러분 경구 피임약은 자연적인 거 아니죠? 약을 먹은 거잖아.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월경조절법이라는 건요, 월경주기법하고는 달라. 월경조절법은 어떤 겁니까? 아주 초기에 어떻게 한다? 수정된 내용물을 흡인, 석션, 빨아내 버리는 거죠. 아주 초반에
그런 거를 빨아내버리려면 기구 집어넣어서 인위적으로 뭔가 몸에다 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월경조절법 자연적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 펫서리라고 있죠. 여성용 콘돔 같은 거야. 이런 것도 몸 안에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한 거죠? 자연적인 거 아니야. 콘돔 자연적인 거 아니야. 미레나 삽입하는 거죠. 피부에. 이런 거 피임법 자연적인 거 아닙니다. 특히 이 미레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몸 안에다가 피부에다 삽입하는 거니까 약간 루프하고 비슷해. 그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호르몬이 방출되거든요. 기구를 삽입해가지고 그 기구 안에서 호르몬이 나와. 그래서 경구 피임약처럼 호르몬 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루프와 경구 피임약을 어떻게 된 거다? 결합시킨 거예요. 약간 퓨전이야. 쉽게 말해서 루프와 경구 피임약을 결합시킨 거. 그런 그 피임기구가 미레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정자제, 정자 죽이는 약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약이니까 자연적인 거 아니죠. 루프 몸 안에다가 기구를 삽입한 거잖아요. 자연적인 거 아닌 거죠. 구별하시겠죠?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피임법 중에서 여러분 경구 피임약이라는 거 너무 중요해. 경구 피임약. 그럼 경구 피임약은 피임의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배란 억제 기억하셔야 되겠죠? 경구 피임약의 피임의 원리는 배란 억제다. 배란 억제다. 그럼 경구 피임약은 복용은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경구 피임약은 복용을 그 대신에 규칙적으로 해야 돼. 주로 어떤 사람이 먹으면 효과가 좋냐면 불규칙한 사람이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용하면 규칙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규칙적으로 될 수가 있어. 불규칙했던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사람이 복용하면 생리주기가 규칙적으로 될 수 있는 게 경구 피임약이야. 그리고 얘는 가장 큰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다? 피임의 효과가 가장 좋다는 거. 피임의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게 어떤 피임법이다? 이래 말하면 경구 피임약이 효과가 가장 좋아요. 콘돔 아니에요. 효과가 가장 좋은 거는 경구 피임약이다. 단 조건은 규칙적으로 복용해야지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규칙적으로 복용하는데 만약에 까먹었어, 잊어버렸어.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자 12시간을 넘지 않았어. 내가 까먹은지 잊어버린지 뭐 약을 먹어야 되는데 복용을 까먹은 지가 12시간을 안 넘었어. 그럴 때는 어떡한다? 아 맞다 안 먹었네 하고 지금 생각났을 때 바로 어떡할까요? 지금 바로 먹어요. 생각난 즉시 먹어요. 그리고 오늘 거 아직 남았죠. 오늘 거 그럼 오늘 먹어야 될 거 있죠. 그거는 제 시간에 오늘 거는 복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시간이 안 넘었어요. 그러면 아 맞아 하고 지금 생각났을 때 어저께 거 먹고 그 다음에 오늘 먹어야 될 날짜에 또 먹고 하는 게 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내가 잊어버린 지 12시간이 넘었어요. 복용을 잊어버린 지. 그럼 어떡할까요? 지금 12시간 넘지 않았을 때랑 똑같아. 지금 아 맞다 어떡해 즉시 먹고 그 다음에 제 시간에 먹어요. 이것도 들어가요. 제 시간에 먹어요. 그런데 12시간 안 넘었을 때는 제 시간에 먹고 끝나는데 12시간이 넘었을 때는요. 생각난 즉시 복용하고 그리고 또 금방 말했던 것도 적어두자 여러분. 제 시간에 복용하고 그죠? 그런데 이 방법 하나로는 불안해. 1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다른 피임법도 병행하는 겁니다. 생각난 즉시 복용하고 또 제 시간에 먹고 그리고 12시간이 넘었으니까 피임법이 불확실할 수 있으니까 다른 피임법도 병행하고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약을 안 먹은지 까먹은지요. 24시간이 지났어. 그럼 하루가 훨 지나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아 맞다. 큰일 났네. 하루가 지나버렸네? 그러면 하루가 지났다는 말은 어저께 것도 안 먹었고 오늘 것도 안 먹었지. 그럼 그거를 한 번에 어떻게 한다? 두 알을 복용하는 거예요. 한 번에 두 알을 먹고 그리고 이거 아까 12시간만 지나도 다른 피임법 썼잖아. 24시간 지나면 더 위험할 수도 있겠죠. 다른 피임법을 병행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요거 사례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는 원래 21알만 먹어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7알이 더 있다 그랬죠. 이렇게 복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도 보셨죠. 그럼 이렇게 복용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려고. 원래는 21알만 먹어도 되는데 21알 먹고 일주일 쉬어버리면 순간 또 습관이 잊어버려가지고 헷갈리게 되는 거야. 그럼 또 불규칙하게 복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21알만 먹어도 되는데 7알은 그냥 간단한 영양제 같은 걸로 해서 세팅이 되어서 매일매일 먹는 습관을 들이게 합니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그거 의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구 피임약은 그러나 금기증도 있죠. 금기증 어떤 사람한테 안 주는 겁니까? 임산부에게 부적절한 피임법. 임산부에게 부적절한 피임법 하면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경구 피임약이죠. 호르몬제니까 임산부. 그 다음에 또 수유부에게도 부적절하겠죠. 수유부에게 부적절한 피임법. 모유 먹일 때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수유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유방암 환자. 호르몬 제제니까요. 유방암 환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정맥염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경구 피임약 호르몬은요, 피를 약간 찐득찐득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정맥염이나 정맥류 이런 환자들한테도 안 써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간 질환자.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도 이런 약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쓰지 않으나 잘 규칙적으로만 복용하면 피임의 효과가 가장 높더라 하는 게 경구 피임약입니다. 그럼 경구 피임약은 부작용이 어떤 게 있었어요? 체중이 자꾸 증가하고 여드름 같은 게 나고 그 다음에 약간 속도 울렁거려. 입덧처럼. 그래서 오심, 구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임신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처럼 유방통도 있고 체중도 늘고 얼굴 피부도 여드름 같은 것도 뻘긋뻘긋하게 올라오고 오심, 구토 이런 것도 생기는 게 경구 피임약입니다. 됐나요? 정리 잘 해주셔서 경구 피임약 알아두셔야 됩니다. 봐주실 것. 자, 이번에는 자궁내 장치입니다. 여러분, 자궁내 장치. 자궁내 장치는 일명 루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 루프의 피임에 원리는 뭐다? 착상 방지예요. 경구 피임약의 피임의 원리는 뭐였습니까? 배란 억제. 루프의 피임의 원리는 착상 방지. 되셨어요? 그럼 이 루프는 착상 방지인데 어느 효과가 가장 좋냐면요. 터울 조절에 가장 효과가 좋아. 그래서 아이들 자녀 출산 간격을 조절한다 이런 말하면 자궁내 장치가 가장 좋아요. 그럼 이 루프는 월경 끝날 무렵에 삽입하는 게 좋은데 루프를 삽입할 수 없는 자 누가 삽입 못한다? 자궁 안에 염증이 있으면 기구를 집어넣는 거 안 되지 않을까? 염증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하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염증이 있을 때는 사용 불가. 루프는 피임의 원리가 착상 방지. 그러면 이 루프는 이물질을 삽입하는 거니까 원하지 않는 작용, 루프의 부작용에 뭐가 있냐면요. 월경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분비물, 대하가 증가합니다. 분비물이 증가합니다. 월경량도 늘고 대하 분비물도 늘어요. 그러나 가장 큰 부작용은요. 이물질을 자궁 안에 삽입하다 보니까 그 안에 염증이 생기면 자궁이 어디 있어요? 골반 안에 있기 때문에 골반 전체의 염증이 퍼질 수가 있어. 급성으로 또는 만성으로 골반염이 생기는 거.
골반염이 가장 큰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급성 만성 골반염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느 경우에 절대 금지다, 어느 경우를 금지한다, 루프가 금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기초 체온이 높다는 것은 배란이 끝났다는 걸 의미한다. 그 다음에 피임법 중에서요, 응급피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응급피임법은요, 우리가 피임이라는 거는 그 전에 미리 피임하는 게, 임신을 피하는 게 피임이 원리잖아요. 근데 얘는요, 사후 피임법이에요. 사후 피임법. 즉, 쉽게 말해서 터지고 나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 말이에요. 성행위 후에 임신을 막는 거예요. 후에 막는 거예요. 후에 임신을 피하는 거, 방지하는 게 응급피임법이다. 주로 내가 성관계가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있어서 아기를 가질 것 같아, 임신할 것 같아, 이럴 경우, 피임을 했는데 실패했을 때, 또는 피임법이 불확실하게 썼을 때, 또는 성폭력 또는 근친에 의한 임신 이런 거 되었을 때 어떤 거다? 사후 피임법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72시간 안에 복용을 해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너무 늦어지면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런 피임법을 응급피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